집을 짓던 사람. 챕터 1 아무도 없는 집. 새벽 4시. 알람도 필요 없습니다. 몸이 먼저 일어나죠. 저는 영수입니다. 올해 67. 예전엔 건설 현장에서 사람들 집을 지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집들이 허물어지는 동네에서 폐지를 줍고 있죠. 산업재해로 조기 퇴직한 게 10년 전 일입니다. 아내는 5년 전에 떠났고 아들은 그보다 더 전에 연락이 끊겼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나서 어느 날 그냥 사라진 거죠. 남은 건 낡은 공구 가방 하나. 무겁습니다. 그래도 매일 들고 나옵니다. 습관인지 미련인지 저도 모릅니다. 재개발 구역 골목은 새벽에 걷기 좋습니다. 아무도 없으니까요. 저는 원래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사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조용히 내 몫만큼만 살면 된다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날도 그냥 그런 새벽이었습니다. 수레를 끌고 빈 골목을 지나는데 어디선가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바람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숨소리였습니다. 발을 멈췄습니다. 철거를 앞둔 빈집, 창문이 합판으로 막혀있는 그 집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고양이인가 싶었습니다. 근데 고양이가 저렇게 조심스럽게 숨을 죽이진 않죠.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들어가야 하나? 망설였습니다. 저는 쓸데없이 나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남의 일에 끼어들어봤자 좋을 게 없다는 걸 50년 넘게 살면서 배웠거든요. 근데 발이 안 떨어졌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퀴퀴한 냄새. 벽지가 반쯤 뜯겨 있고 바닥엔 쓰레기가 쌓여 있었습니다. 손전등으로 구석구석 비추는데 방 한켠에 뭔가 움직였습니다. 아이였습니다. 2명이었습니다. 큰 아이는 1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고 작은 아이는 7살쯤 되는 남자아이였습니다. 둘이 붙어서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아이 손에는 바퀴가 하나 빠진 장난감 자동차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겁에 질린 눈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잡아먹을 것 같은 눈빛이 아니라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아달라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쪼그려 앉았습니다. 최대한 작아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이 손에 든 장난감을 봤습니다.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이거 고쳐 쓸 수 있는데. 아이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게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챕터 2 신고할 수 없는 이유. 그날 새벽 저는 아이들한테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천천히 나왔습니다. 말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다렸습니다. 큰아이 이름은 지아였고 작은 아이는 민우였습니다. 남매였습니다. 부모는 빚 때문에 어딘가로 떠났습니다. 언제 온다는 말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며칠째 그 집에 있었는지 지아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밥은요? 편의점에서 오빠가 빵 사다 줬어요. 오빠가 누구냐고 했더니 동네에 아는 형이 있는데 지금은 연락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속이 답답했습니다. 말이 안 나왔습니다. 아이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민우는 배가 고픈지 연신 배를 문지르면서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가슴을 눌렀습니다. 당연히 신고해야 했습니다. 그게 맞는 거죠. 경찰이든 주민센터든 아동보호전문기관이든 저는 법을 어기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지아가 말했습니다. 신고하면 시설 가는 거죠? 대답을 못했습니다. 저 시설 안 가요. 민우도. 거기 가면 엄마 못 기다려요. 아이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꽉 물었습니다. 어린아이가 그 표정을 짓는 게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고를 하면 아이들은 시설로 갑니다. 부모가 다시 나타날 가능성은 알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건 시설이 아니라 엄마를 기다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숨기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혼자 먹고 살기도 빠듯합니다. 아이를 데리고 있다가 걸리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제 처지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머리로는 알았습니다. 근데 그날 밤 자꾸 민우 손에 들린 장난감 자동차가 떠올랐습니다. 바퀴 하나가 빠진 채로 꼭 쥐고 있던 그 손이. 저는 결국 잠을 못 잤습니다. 다음날 새벽 또 그 집 앞에 섰습니다. 왜 왔는지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그냥 발이 거기로 갔습니다. 가방에 빵 2개랑 물 1병을 챙겨갔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챕터 3 숨겨진 동거. 빵을 받아든 민우가 단숨에 먹었습니다. 지아는 동생 다 먹는 거 보고 나서야 자기 빵에 손을 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았는데 아무것도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안에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그 대신 저는 공구 가방을 열었습니다. 빈집을 둘러봤습니다. 수도는 잠겨 있었지만 배관은 살아 있었습니다. 전기는 차단됐지만 선은 끊기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집이라 손볼 곳이 많았지만 못 고칠 건 없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현장 소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수십 채 집을 처음부터 끝까지 올렸습니다. 배관, 전기, 마감재까지. 이런 집 하나 임시로 돌려놓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반나절 만에 수도를 틀었습니다. 지아가 물이 나오는 걸 보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민우한테 뛰어가서 형 물 나온다 하고 소리쳤습니다. 민우가 달려와서 수도가에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빈 방 한 칸을 정리했습니다. 못 쓰는 박스 뜯어서 바닥에 깔고 낡은 담요를 가져다 놨습니다. 번듯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람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폐지 수거 끝나면 들렀습니다. 밥이 될 만한 걸 들고 갔습니다. 편의점 삼각김밥이든 식어 굳은 국밥이든. 아이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또 마음에 걸렸습니다. 지아는 의외로 야무진 아이였습니다. 민우 씻기고 옷 챙기고 제가 가져다준 음식 나눠서 민우 먼저 먹이고 나서 먹었습니다. 10살 아이가 해야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런 지아를 보면서 이 아이가 언제 그냥 아이로 살아봤을까 싶었습니다. 어느 날 민우가 망가진 장난감 자동차를 들고 제 앞에 앉았습니다. 말없이 내밀었습니다. 저는 공구 가방 열어서 빠진 바퀴를 찾아 끼워줬습니다. 접착제로 단단히 고정하고 굴러가는지 확인했습니다. 민우가 마루에 대고 굴려봤습니다. 잘 달렸습니다. 민우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아무 말을 안 했습니다. 그냥 다시 굴렸습니다. 그게 고맙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집 지으면서 완공된 건물 처음 문 열 때 느끼던 감각을 기억합니다. 그 묵직한 뿌듯함을. 10년 만에 그 감각이 다시 왔습니다. 챕터 4 들킬 위기. 3주쯤 됐을 때였습니다. 아침에 골목 들어서는데 공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철거 일정 통보. 다음 주부터 순차 진행. 멈췄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습니다.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지아는 민우 머리를 빗겨주고 있었습니다. 제 얼굴 보더니 바로 알아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집 곧 허문다. 지아가 굳었습니다. 민우는 상황을 모른 채 장난감만 굴리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였습니다. 공무원 2명이 용역 직원들 데리고 골목에 들어왔습니다. 빈집 상태 확인하러 돌아다니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때 마침 그 집 안에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한테 손짓했습니다. 안쪽 방으로 들어가라는 거였습니다. 지아가 민우 입을 막고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현관 쪽에 섰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공무원이 저를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여기 거주자 아니죠? 불법 점거입니다.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뭔가 말을 해야 했습니다. 변명이든 설명이든. 근데 머릿속이 비었습니다. 그냥 말이 나왔습니다. 내가 책임진다. 공무원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책임을 어떻게 지신다는 겁니까? 대답을 못했습니다. 법적으로 제게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아이들 보호자도 아니고 이 집 관계자도 아닙니다.
책임을 진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저도 알았습니다. 그래도 그 말 외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공무원은 다음에 다시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에 정리하라는 거였습니다. 공무원이 돌아가고 나서 방문이 열렸습니다. 지아가 나왔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이게 내 일이라는 걸 인정했습니다. 외면할 수 있는 타이밍은 이미 지났습니다. 챕터 5 과거가 돌아온다. 며칠 뒤 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 소식이었습니다. 강민준, 제 아들입니다. 사기 피해를 당하고 나서 노숙 생활을 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노숙인 보호시설에 있는데 연락처로 제 번호가 남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10년입니다. 10년 동안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화가 났다가 걱정이 됐다가 나중엔 그냥 아무것도 안 느껴졌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민준이가 사라졌을 때 저는 찾으러 가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몸이 아팠습니다. 산재 처리하고 병원 다니고 아내 병수 바라면서 정신이 없었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피했습니다. 실패한 아들 앞에 어떤 얼굴로 서야 할지 몰라서 제가 먼저 등을 돌린 겁니다. 그걸 오래 모른 척했습니다. 지아랑 민우를 보면서 자꾸 민준이가 겹쳤습니다. 어디선가 혼자 웅크리고 있던 그 아이가 저를 기다렸을 수도 있는데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들도 못 지켰는데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생각이 저를 더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예전엔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사는 게 최고라고 했습니다. 조용히 내 자리만 지키면 된다고. 그게 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그 방식으로 살았더니 아들을 잃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피해를 안 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도 선택이고 그 선택이 누군가한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겠다고. 지아와 민우를 위해 공식적인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법대로 하되 아이들 곁에 제가 남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두렵지 않았다면 거짓말입니다. 제가 뭘 할 수 있는 처지인지 저도 압니다.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법적 권한도 없는 67 노인입니다. 그래도 했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내가 거기 있어야 한다는 걸 이번엔 알았기 때문입니다. 챕터 6 다시 지은 집. 지역 복지관 담당자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에 문을 열고 들어서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데 내 발로 들어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도움을 받는다는 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도 들어갔습니다. 복지사 이름은 박선영이었습니다. 젊었습니다. 처음엔 제 말을 듣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잠깐 침묵이 있었습니다. 박선영이 바로 전화를 돌렸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학교, 주민센터. 1시간이 채 안 돼서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 사람들이 저보다 훨씬 잘 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런 일을 해본 사람들이라는 게 보였습니다. 지아와 민우는 그날 오후 임시 위탁 가정으로 연결됐습니다. 지아가 짐 챙기면서 저한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도 거기 와요? 저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자주 보러 간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박선영이 후견인 연계 절차가 있다고 했습니다. 법적 보호자는 아니지만 후견 참여 형태로 아이들 생활에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조건이 여러 가지였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신청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 민준이를 만났습니다. 보호시설 로비에서 기다리다가 나오는 민준이를 봤을 때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야위었습니다. 눈빛이 흐렸습니다. 저를 보고도 뭔가 말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먼저 말했습니다. 밥 먹었냐?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날은 그걸로 작은 수리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동네 주민이 연결해줬습니다. 싱크대 교체, 문틀 수리, 누수 점검. 작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공구 가방을 메고 골목을 걷는 게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그냥 들고 다녔습니다. 습관처럼. 지금은 쓸 데가 있어서 듭니다. 어느 주말에 지아랑 민우를 만났습니다. 위탁 가정이 멀지 않았습니다. 민우가 장난감 자동차를 들고 나왔습니다. 아직도 잘 굴렸습니다. 지아가 나란히 앉아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집도 고쳐줄 수 있어요? 저는 잠깐 그 말을 되씹었습니다. 집을 고친다는 게 벽 바르고 배관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압니다. 웃으며 말했습니다. 집은 같이 만드는 거다. 지아가 뭔 뜻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우는 자동차만 굴렸습니다. 저는 그게 좋았습니다. 대단한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영웅도 아니고 뭔가를 완전히 해결한 것도 아닙니다. 민준이는 여전히 회복 중이고 지아와 민우의 부모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래도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예전엔 버려진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쓸 곳이 없어진 사람이라고. 폐지 술에 끌면서 아무도 모르게 살다가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는 사람이라고. 근데 그 새벽에 빈집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집을 짓던 사람이 다시 무언가를 짓고 있습니다.